미국의 카이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나라까지 떨어진 보잉을 살리기 위해 미 해군은 고등훈련기 사업의 입찰을 2년이나 미뤄줬는데요. 여기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훈련기 350대를 공급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짓 정보까지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KF-21의 양산도 버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주요 내용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산 라인 문제는 보잉의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는데도 미국이 애국 배팅으로 보잉 살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군은 훈련기 부족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카이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T-50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공중 전력에 있어 훈련기의 중요성은 전술기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일럿의 양성 과정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충분한 수량의 훈련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투 효율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비용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전술기 중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F-16 계열조차도 이미 4,600대 이상 생산됐음에도 여전히 도입 가격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4.5세대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F-15EX 이글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값 못하기로 소문났던 보잉 사브의 T-7A조차도 초기 예비 부품을 포함한 총 무기 시스템 비용이 고작 29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훈련기의 도입은 미군의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훈련기의 성능이 도입 가격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이가 제시했던 T-50의 패키지 비용은 대략 320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T-7A 대비 대략 10% 비쌌던 가격이 발목을 잡았지만 성능 측면에선 T-7A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훈련기 성능이 우수할수록 훈련기에서 전술기로 넘어가는 훈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애초에 개발 목표 자체가 원가 절감이었던 T-7A는 허점투성이인 훈련기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을 주관한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기 제작사이자 상업용 항공기의 명가인 자신들의 원가 절감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여기에 사부의 설계 간소화 기술이 추가되면서 T-7A의 가격은 최종 양산 예상 단가는 믿기지 않을 만큼 떨어졌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설계까지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간소화했으며 항공기 개발의 필수 코스였던 풍동 실험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개발 시간 단축과 비용 감축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군용기는 개발에 10에서 20년이 소모되는데 보잉은 이 과정을 단축하여 개발 시작 7년 만에 배치를 자신했습니다. 보잉의 자신감이 현실화하였다면 현재 T-7A는 미국의 하늘을 날고 있어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공군과 해군은 훈련기 부족 현상을 함께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일럿 훈련을 받기 위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4개월 이상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파일럿 양성 기간은 4년까지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써도 되는 돈이었던 160억 원가량을 낡은 T-38 훈련기의 점검 비용에 매년 쏟아붓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훈련기는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가 실전과 유사한 환경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할수록 파일럿의 비행 기술과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적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이는 곧 고성능 전술기가 기체 조종에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반면 훈련기는 이름 그대로 비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파일럿을 훈련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T-7A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지속해서 터지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 통합 및 항공기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진행된 디지털 설계와 소프트웨어 통합 방식 때문에 항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도 불량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T-7A를 실제 훈련 환경에 내보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원인은 2016년부터 진행된 고등훈련기 신규 도입 사업 TX 프로그램 때부터 미국이 무리하게 보잉을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최종 후보에는 보잉 사브의 T-7A와 카이 록히드 마틴의 TOCBA였는데 두 기체가 확연한 성능 차이를 보였음에도 미국이 T-7A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술했듯 TOCBA가 성능을 추구했다면 T-7A는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보잉이 제시한 금액은 훈련기 350대와 지상훈련 시스템, 정비시설 등을 포함하여 11조 7,500억 원으로 이는 애초에 미국 정부가 책정한 총 사업비 20조 8,200억 원의 56%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조차도 요구 조건보다 훨씬 많은 훈련기 475대 납품에 덤으로 시뮬레이터 120대 추가 납품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T-7A는 얼토당토하는 가격으로 TOCBA를 밀어내고 TX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일시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양산을 시작했음은 물론 현장 배치가 시작됐어야 할 T-7A는 여전히 개발 중이며 사출 좌석 문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 공기역학 설계 결함 등으로 모든 일정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TX 프로그램 자체가 60년이나 혹사당한 기존 훈련기 T-38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미 공군으로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T-7A의 수많은 결함 중 파일럿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결함은 윙록 현상입니다. 윙록은 항공기가 와류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데요.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항공기가 상승, 하강할 때 어느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전성을 잃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만약 T-7A가 민간 항공기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군용기에게 윙록 현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실 풍동 테스트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설계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보잉은 이를 묵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T-7A는 설계 결함으로 탈출 레버를 당길 시 20% 확률로 파일럿이 뇌진탕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보잉은 부랴부랴 사출 좌석의 폭약량을 줄였지만 이번에는 캐노피 유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파편에 파일럿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350대에 달하는 고등훈련기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어이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양산을 진행 중인 카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2개나 병행하는 것은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 생산 능력은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력이 있으며 전량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인 T-50의 경우 생산 시설이 미국 내에 구축될 것이기 때문에 카이의 국내 생산 부담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한국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50A는 전량 미국 내 생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국 생산 원칙에 미국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에서 대규모 생산 라인을 구축할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TF-50의 생산에 있어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확보한 상태에서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자국 생산은 미국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협력은 미국 방산계에서 강력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고등훈련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2년이나 미루면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보잉에 또 한 번의 회생 기회를 주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는 보잉이 T-7A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7A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잉 봐주기가 대한민국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이 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주된 요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T-50이라는 플랫폼으로 보잉의 T-7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카이는 미군과 오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자체를 역전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T-7A가 보여준 결함과 원가 절감 중심의 개발 전략은 보잉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TF-50은 기술적 안정성과 미국 내 생산이라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카이는 미국 내 생산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KF-21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역량은 이번 사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한국의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비록 미국 내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이 자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방산업계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4월 19일 미일 훈련기 공동개발 영상입니다. 현재 일본은 T4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4 훈련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 중공업이 협력 제작한 일본 자체 생산 고등훈련기입니다. T4는 아음속 제트기로 최고 시속은 양마하 0.9로 마하 돌파를 하지 못하는 기체입니다. T4 훈련기는 1985년에 초도 비행을 마치고 198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212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기체가 심하게 노후되어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19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T4 훈련기의 엔진 한쪽이 정지해 긴급 착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일부 T4 훈련기에서는 정비가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에서도 출력이 나오지 않는 등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일본 방위성과 항공자위대 내에서도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F-35AB를 147대나 도입하면서 예산 문제로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는 2030년대 중반 퇴역할 F-2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F-3 이야기입니다.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F-3 전투기는 개발비에만 1.4조엔, 하나로 약 1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이제는 노후화된 T4는 5세대 전투기인 F-35 훈련에 대응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현재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GCAP를 진행 중입니다. GCAP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도 대응할 수 없어 더는 후속 훈련기 선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물론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일본이 먼저 설레발을 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나름대로 T-50의 군침을 흘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만큼 록히드 마틴의 F-16을 많이 참고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도 F-16의 후속 기종으로 출시된 다목적 전투기인 만큼 T-50이 F-35의 기종 전환에 유리한 훈련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에는 한일 관계 등 다양한 제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민국의 T-50이 주력 전투기 F-35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최적화된 고등훈련기라는 사실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는 이미 세계 각지에 수출된 후 도입한 국가마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T-50을 도입한 국가들만 봐도 폴란드,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일본으로서는 자존심 굽히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뛰어난 성능에 적합한 훈련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이 대한민국의 T-50과 이탈리아의 M346,
그리고 미국의 T7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후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살 생각 하나도 없이 그저 연막작전을 펼치며 찔러보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연한 소리인 게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T50을 그것도 일본에 판매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이 T50을 장바구니에 넣어둔 건 그 월등한 성능을 이용해 경쟁자인 M346, T7의 가격을 낮춰보려는 꼼수로 보였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접근을 시도한 겁니다. 2023년 말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가 대한민국 하이 측과 접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도 일본 방위성 간부와 2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은 일본입니다. 일본 내 유력 언론을 통해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살짝 기대했던 만큼 평소보다 더 세게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T4 훈련기의 후계기를 미국과 손잡고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번에 열리게 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통수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알고도 당한 통수라도 얼얼한 건 똑같았습니다. 일본의 변함없는 모습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T50 대신 언급된 훈련기를 보자 분했던 마음이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보잉의 T7A가 일본 운영기 도입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올라온 것입니다. 앞서 꺼리튜브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보잉은 T7A 레드호크 개발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며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T7A의 시제기에서 윙락 현상과 비상탈출 시스템의 조종사들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했는데요.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결함의 실마리를 찾아내지도 못한 채 개발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T7A의 불구덩이에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꼴인데요. T7A는 개발이 언제 완료될지도 아니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미 예정된 기한을 2년이나 넘겨버려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발 비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보잉과 손을 잡게 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가 개발비를 일본이 부담하는 식의 보잉의 지갑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훈련기 교체가 시급했으면 보잉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보잉의 입장에서 보면 천문학적인 손실로 힘들어하던 차에 호구 하나 잡았으니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잉이 금전적으로나 힘들어하는 타이밍에 일본 정부가 T7A 개발의 막차를 타게 되면 생기는 이익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T7A의 일본 현지 라이선스 생산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필요에 맞게 개조하면서도 미공군과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본판 레드호크 즉 T7AJ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회담을 통해 어떤 조건으로 T7AJ의 라이선스 생산에 대해 단판을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전투기 생산에서 호구를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F-16C를 바탕으로 제작한 F2 전투기는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됐는데 개발 전부터 일본은 전투기 생산에 대한 기술력도 없으면서 국산화에 대해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공동개발 사이에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일본이 지니고 있던 전투기 기술력의 한계와 미국과의 정치적인 상황이 얽혀 공동개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은근히 일본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견제는 공동개발 협상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공동개발에 대한 MOU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측은 일본이 F2 내부의 모든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지만 일본 측은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및 다양한 소스코드 등의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F2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참고한 F-16의 소스코드를 이용해 많은 부분의 기체 파트를 재설계하며 일본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상당 부분 적용을 했습니다. F2 전투기에 적용된 신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일체 성형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 전투기를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작은 금속판들을 동그란 철제리벳으로 이어 제작을 하는 방식이 통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F2 전투기의 주날개를 제작할 때 당시로서는 드문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해 일체 성형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요. 날개 외피를 하나의 복합 소재를 만드는 것으로 조립도 편리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항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보유한 모든 첨단 기술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체 성형 기술은 그대로 미국이 손으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현 시점 최고의 전투기라 할 수 있는 F-22 랩터에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본입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F2의 생산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은 국제 표준이 아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며 세계 시장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F2에도 해당됐습니다. 기체의 각 부품을 독자적인 형태로 생산하다 보니 부품의 생산 단가는 치솟았고 기체의 생산 비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 40%에 해당하는 업무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의 비싼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 교류 비용들을 일본이 떠맡게 됐습니다. 그 결과 F2 전투기의 생산 비용은 1억 달러 이상으로 하나로 약 1,400억 원 이상 가격이 뛰어버렸습니다. 이는 현 시점 최고의 전투기인 F-22가 등장하기 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였습니다. 이처럼 안 그래도 미국과의 공동 개발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일본도 보잉의 호구가 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의 네티즌들마저도 보잉의 T-7A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다양한 방면에서 욕을 먹고 있는 보잉의 지갑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부터 보잉이 T-7A 개발 지연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보잉이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냐며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공군조차 보잉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은 미국 내 여론도 썩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들의 연이어 결함이 터지면서 보잉은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뒤로한 채 보잉의 구원자로 나서려는 상황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일본의 남은 선택지는 대한민국의 T-50과 T-7AJ 라이선스 생산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대한민국을 선택할지 보잉의 지갑이 될지 갈팡질팡하는 일본의 결정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30일 TF-50, T-7A 맞대결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 디펜스원은 T-7A 레드호크 고등운영기의 미국 공군 실전 배치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추가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연기인데요. 지난 2023년에는 비행 제어 시스템과 비상 탈출 시스템 오류로 연기되더니 심지어 이번엔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인데요. 이에 따라 보잉은 무려 13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지금 당장의 손실액 정도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보잉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면 보잉으로선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잉의 상황을 보면 T-7A 실전 배치 연기가 앞으로 재차 이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보잉은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도 비행 중 문짝이 뜯기기도 하고 이륙 중인 비행기에서 바퀴가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연이어 터지는 사고로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군사 항공기 분야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래 계획대로였다면 2018년 TX 프로그램에서 승리한 보잉의 레드호크는 진작 개발이 완료된 후 양산 과정에 돌입했어야 합니다. 24년은 IOC 획득을 끝마치고 실전 배치 시기를 논의했어야 했죠.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은 잇따른 중대결함으로 양산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올스톱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손실액이 천장을 뚫고 치솟는 보잉도 보잉이지만 덩달아 기약도 없이 T-7A를 기다리고 있는 미 공군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 따로 없을 텐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T-7A가 연기되면서 미 공군은 양산된 지 벌써 60년 가까이 된 보물 T-38을 여전히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도중 2023년 데이비드 얼빈 미 공군 참모차장은 공식석상에서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늘어가는 T-38의 정비 비용을 참지 못하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T-7A 배치 지연으로 노후 기체 운용에 따른 안전 비용으로 1260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군이 보잉을 위해 희생할 수는 없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입니다. 미 공군 참모차장의 발언 이후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본격적으로 T-7A의 각종 결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언급된 T-7A는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행체를 개발할 때 보편적으로 모형기체나 실물기체를 이용해 공기역학 실험을 진행하지만 보잉은 안일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공기역학 실험을 가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제기가 나온 후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지 못한 윙락 현상 등 비행 제어 시스템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안 그래도 조종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체에 사출자석 결함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도 조종사들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군의 요구사항에는 보바듬각에서 보기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T-7A는 보기동 시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또한 T-7A가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T-7A의 본계약 체결 전에 어떤 조건에서 양산을 수락할지 명확히 하라며 국방부의 T-7A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권고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지난 202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실상 T-7A 도입 선정 취소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초강수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T-7A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어떠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양산이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보잉 측이 결함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군사 관계자들이 2025년 미 공군이 진행할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미 해군의 전술대체훈련기 사업, 신규 훈련기 사업에서 신뢰를 잃은 T-7A 대신 대한민국의 TF-50을 선택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T-7A 납기 지연과 성능 미달로 계약 위반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 중이며 성능과 신뢰성까지 검증된 TF-50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카이도 바로 이 점을 주목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군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보잉을 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군 TSA, UJTS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만 따져도 수백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군 해군이라 할지라도 같은 훈련기 체계를 공유하겠지만 미국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두 군종의 전술기 운용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미 공군 최대의 라이벌이 미 해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군종의 사이가 나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장 미 공군은 둘째치고라도 미 해군의 TF-50 도입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 역시 TF-50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군은 주력 전투기 CF-18 호넷 제트기를 F-35 전투기로 교체하는 인수계획에 따라 5세대 전투기에 적합한 훈련 솔루션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후화된 CT로 호크 훈련기 유지계약 종료와도 맞물린 최고의 타이밍이었고 자연스레 차세대 훈련기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대한민국의 TF-50과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공동방위 메커니즘으로 미국의 T-7A 도입을 따라 보잉의 T-7A로 결정을 내릴 심산이었으나 하지만 보잉의 기약 없는 연기로 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캐나다는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자국 훈련기들의 퇴역으로 캐나다 파일럿 후보생들은 미 공군 파일럿 후보생들과 함께 미국에서 T-38로 훈련받는 중인데요. 캐나다에서 이번에 퇴역한 호크 훈련기도 2000년대 생산된 훈련기였던 만큼 자국에서 훈련받던 훈련기보다 훨씬 오래되고 낡은 훈련기로 훈련을 받게 된 셈입니다. 2000년에 생산된 호크가 노후화되었다고 퇴역시킨
캐나다 공군이 졸지에 1960년대 생산한 T-36 탈론으로 훈련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포크를 퇴역시킨 후 훈련 비행대대에 작전활동 공백이 생긴 현 상황에 대해 곧 들여오게 될 5세대 전투기 F-35를 조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F-35 도입 전 주력 전투기 교체를 위한 예정된 공백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덤덤한 캐나다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레드호크랑 TF-50을 두고 서둘러 선정 작업에 들어가려는 모양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자신들의 방공을 미국에게 맡기다시피 하며 미국 공군의 정보전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능한 미국 공군이 사용하려는 전투기와 훈련기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상황은 대한민국에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캐나다는 미래 주력 전투기로 록히드 마틴의 F-35 90여 대를 버금을 주고 도입했는데요. 훈련기로 TF-50을 선택한다면 파일럿 후보생의 기초훈련부터 주력 전투기 조종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훈련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TF-50과 T-7A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TF-50이 월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T-7A의 최대 속도는 당초 마하 1.08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 속도는 음속조차 돌파하지 못하는 마하 0.97호입니다. 그에 비해 TF-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급 훈련기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도 최고 속도에서 음속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음속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훈련기로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동 훈련에 대한 제약으로 기종전환 시에는 전술기를 활용해 고기동 훈련을 해야 하는 만큼 기종전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TF-50에 비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T-7A의 최대 상승고도는 45,000피트인데 반해 TF-50의 최대 상승고도는 52,000피트에 달하는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연료량도 TF-50이 더 뛰어납니다. 전투기의 연료량은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만큼 연료량이 전투기의 가장 근본적인 성능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TF-50은 내부 연료량 55,000파운드로 2시간 30분이 넘는 비행을 할 수 있지만 T-7A의 내부 연료량은 45,000파운드로 비행시간이 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2시간조차 넘지 못하는 비행시간은 훈련기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행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단순 스펙을 비교한 맞대결에서도 보잉의 T-7A보다 대한민국의 TF-50을 선택하는 것이 100번 옳은 선택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부와 같은 미국과 캐나다 간 군사협력을 통해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차기 훈련기 도입과 관련해 2030년이 지나 4.19 전술전투비행단을 재가동시킨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점에 온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만약 이 시기까지 보잉의 T-7A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캐나다 정부도 TF-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잉의 개발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2030년 초 T-7A 양산은 어림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마치 대한민국의 TF-50을 선택하기 위한 명분을 세운다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50이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FA-50이 경공격기로서도 한 단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타이가 2028년까지 FA-50을 단자형으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FA-50 단자형을 개발하며 다목적 경전투기로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355억 원을 투자해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FA-50 단자형 모델로 개발하면 엔진 하부의 공간을 활용해 약 100갤런 정도 연료 탱크를 증설할 수 있는데 추가로 주익 날개에 30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 작전 임무 반경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FA-50의 유일한 단점으로 짧은 비행 시간을 지목받았었는데요. 짧은 비행 시간이 해결된다면 보다 넓은 작전 반경으로 더욱 뛰어난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A-50 단자형 모델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임무 반경 확대 등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FA-50이
다목적 전투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FA-50이 미국을 넘어 글로벌 표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FA-50이 전 세계로 비상하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